하은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우리 하은이 수술도 해야 하고, 얼른 건강해져서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야 하는데, 엄마가 못나서 너무 미안해, 하은아. 10년을 버텨온 가게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겁에 질린 8살 딸 하은이는 엄마의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남을 먼저 챙기는 바보들을 달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35 서연의 삶은 단 한 번도 다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흙탕 바닥 위로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멈춰섰습니다. 시장에서 20년째 폐지를 줍던 노숙자 박영감이었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목소리가 빗줄기를 가릅니다. 그만 울고 고개 들어라. 10년 동안 네가 나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네 터전을 지켜줄 차례다. 자, 이거 받아라. 폐지를 줍던 노인이 건넨 이 녹슨 열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노숙자로 살았던 이 노인이 어떻게 서연의 터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멸시했던 노숙자의 정체와 녹슨 열쇠의 비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시간, 시장 골목에서 유일하게 주황빛 조명을 내뿜는 곳은 서연의 국밥집뿐입니다. 친정엄마가 물려준 낡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방 바로 옆 얇은 합판으로 겨우 칸막이를 해둔 2평 남짓한 작은 방. 그곳이 서연과 하은이가 몸을 맞대고 살아온 집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내부의 불이 환해질수록 작은 방에 고단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면엔 하은이가 도화지 대신 상자 뒷면에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낡은 책상 위는 하은이의 심장병 약통과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마 위에서 물을 썰다가도 얇은 문틈 사이로 쌕쌕 잠든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하은이 방에 베란다도 있고 햇볕도 잘 드는 예쁜 집으로 꼭 이사가게 해줄게. 이런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자게 해서 미안해. 서연은 아이의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가 굵은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서연의 손에 수많은 화상 자국과 거친 굳은 살을 남겼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솥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솥에서 끓어오르는 김은 하은이의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게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방 영감이 들어섭니다.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안개가 심해서 무릎 안 좋으실 텐데 고생 많으셨죠. 얼른 따뜻한 데 앉으세요. 하은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자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가슴을 쳤을 텐데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먼. 인기척에 잠에서 깬 하은이가 작은 방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익숙하게 마스크를 쓰고는 정수기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떠서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그린 그림 보셨어요? 여기 할아버지 리어카예요. 제가 황금으로 색칠했어요. 허허, 우리 하은이가 그려준 거라 그런지
리어카가 정말 보물수레 같구나. 고맙다, 하은아. 이 그림 할아버지가 잘 간직할게. 서연은 방 영감 앞에 고기가 수북하게 담긴 국밥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는 것보다 고기가 2배는 더 많았습니다. 옆집 프랜차이즈 식당 주인은 재수없게 거지를 들인다며 서연의 국밥집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지만 서연에게 이 노인은 10년 전 가게 문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곁을 지켜준 유일한 단골이자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너무 흉흉해요. 정말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부순다는 게 사실일까요? 상인회장님은 벌써 동의서 받으러 다니던데 저희는 갈 데가 없거든요. 박 영감은 대답 없이 묵묵히 국밥을 넘겼습니다.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침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어찌 알겠냐는 생각에 다시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무렵 화려한 정장 차림에 금반지를 낀 상인회장 조필두가 용역 몇 명을 거느리고 국밥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쥐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이서연 씨,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냄새나는 노인네 좀 들이지 말라고.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장사 하루 이틀 해? 회장님, 이분도 제 소중한 손님이세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주신 어르신인데 제가 어떻게 내쫓아요. 그러니까 자네 팔자가 그 모양인 거야. 자, 여기 도장 찍어. 태상건설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합의금이야. 하은이 수술비로 충분해. 언제까지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붙잡고 저 좁아터진 구석방에서 애를 키울 거야? 애 심장병이 저런 곰팡이 핀 방에서 나을 것 같아? 자네 고집 때문에 하은이 인생 망치는 거 생각 안 해? 조필두의 말은 서연의 가장 아픈 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하은이를 가게 안 작은 방에서 키우며 늘 미안했던 마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이 금액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월세방 하나도 못 구해요. 하은이 정기검진 받는 병원이 바로 앞인데 이 동네를 떠나면 우린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생각할 시간? 지금 다른 상인들 다 도장 찍었어. 자네만 버텨서 우리 시장 사람들 보상금 깎인다고 난리야. 내일부터 당장 영업 정지 먹고 쫓겨나기 싫으면 좋게 말할 때 서명해. 조필두는 박영감이 먹고 있던 국밥 그릇에 가래침을 뱉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무 말 없이 침 섞인 국밥을 빠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필두가 다녀간 뒤 10년을 함께 웃고 울던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미 조필두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서연을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특히 옆집 식당 주인은 대놓고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 국밥 더러워요. 노숙자들 들락날락하는 거 못 봤어? 게다가 애는 병들어서 맨날 콜록거리고 아주 재수가 없으려니까.
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이들이 돈 앞에서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찬가게 숙자가 서연의 손을 이끌고 가게 구석방으로 들어옵니다. 서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 조필두 그 인간 태상건설이랑 짜고 네 가게 자리를 노리고 있어. 쇼핑몰 정문이 들어설 노른자 땅이라. 너를 제일 먼저 찍어 누르려는 거야. 상인들 부추겨서 너 왕따 만드는 것도 다 조필두 수작이야. 아픈 애 데리고 장사하면서 불쌍한 척한다고 소문까지 냈단 말이야. 언니, 나는 그냥 우리 하은이 수술시킬 돈만 모으면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혹할까요? 그러게 말이다. 오늘 밤에 용역들 올 수도 있으니까 하은이 데리고 어디 피해 있어. 저 인간들 도장 받을 때까지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야.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작은 방에서 하은이를 품에 안고 숨죽여 있던 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 아줌마, 당장 나와서 도장 찍어. 안 나오면 가게 확 밀어버린다.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이 들이닥쳐 식탁을 뒤엎고 가마솥을 발로 찼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서연과 하은이가 숨어있던 작은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얇은 합판 문이 종이장처럼 부서졌습니다. 하은이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부서진 가게 문턱에 박영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었지만 용역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젊은 놈들이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제 그만들 하고 돌아가라. 이건 또 뭐야? 야, 거지 노인네야. 돼지기 싫으면 저리 꺼져. 용역 팀장의 거친 손길에 박영감이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노인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조필두와 용역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가게 앞에 조필두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부서진 작은 방 문 너머로 하은이가 쓰러진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찬 바람 때문에 하은이의 심장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자, 서연 씨, 이제 현실을 좀 보라고. 도장 찍고 애 수술시키러 갈래?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애도 잃고 가게도 뺏길래?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고 이게 마지막 기회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합의서 위로 뚝뚝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자존심도 친정엄마가 물려준 터전도 다 내던져야 했습니다. 서연이 절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도장을 종이 위에 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거친 손이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멍하던 눈동자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 찍지 마라.
네 인생을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에 팔지 마. 뭐야,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야, 이거 안 나? 조필두가 박영감을 밀치려 팔을 뻗었지만 박영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필두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조필두, 자네가 태상건설에게 받은 뒷돈이 얼마인지 내가 오늘 밤 안으로 다 밝혀내도 괜찮겠나? 그 말 한마디에 조필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조필두와 절망에 빠진 서연 사이에서 박영감은 서연의 손에 신문지에 싼 낡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안개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하은이의 빈자리가 국밥집 안작은 방을 차갑게 채우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깨진 유리 파편과 엎질러진 육수 냄새가 뒤섞여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서연은 밤을 꼬박 새운 탓에 휑해진 눈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영감이 건네준 신문지 뭉치는 앞치마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무게감으로 서연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까지 입금해야 할 하은이의 입원비와 수술비, 독촉 문자가 휴대폰 화면을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시장 입구에서 특유의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감이 평소와 다름없이 꾀재재한 옷차림에 낡은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지만 어제 조필두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챌 때의 그 서늘한 눈빛을 기억하는 서연은 영감님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좀 어떠냐? 숨은 제대로 쉬고 있고?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 회장한테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조 회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보신 거예요? 박영감은 대답 대신 리어카에서 눅눅한 폐지 한 뭉치를 내려놓으며 가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앞치마 주머니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법이지. 자네 손에 쥐어준 거, 그게 결국 모든 답이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라. 특히 조필두나 그 밑에 있는 용역놈들 눈에 띄어서는 절대 안 돼. 그건 자네와 하은이의 목숨줄과 같은 거니까. 영감님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서연이 내어준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보았습니다. 박영감이 가게를 나선 직후 시장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의 유리창이 아주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 박영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뒤를 쫓는 검은 세단이라니 서연은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험악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서연의 가게 정문에 위생불량 및 소방시설 미비라는 커다란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을 나누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 서연을 대놓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옆집 프랜차이즈 식당 주인은 자기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서연의 국밥집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집 보이죠?
저 젊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아픈 거 팔아가면서 동정심 유발하고 재개발 보상금 더 받으려고 시장 사람들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니까요. 저기 드나드는 노숙자 노인네랑은 무슨 사이인지 밤마다 미래를 즐긴다는 소문까지 파다해요. 아주 시장 물 다 흐려놓고 있다니까. 서연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가게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눈물이 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 엄마를 찾을 하은이를 생각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반찬가게 숙자가 사방을 살피며 서연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장 상인들의 도장이 빼곡하게 찍힌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숙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조필두가 상인들 부추겨서 너를 시장 상인회에서 영구 제명하겠대. 제명되면 넌 영업 허가도 취소되고 보상금은커녕 불법 점유자로 몰려서 강제 철거당해도 법적으로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단 말이야. 지금 상인들이 너 때문에 자기들 돈 늦게 나올까봐 눈이 뒤집혔어. 숙자 언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10년 동안 하은이 예쁘다고 사탕 주던 분들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요? 돈 앞엔 장사 없는 거 몰라? 대기업에서 보상금 빨리 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이성이 나간 거야. 그리고 너 정말 그 방 영감님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조필두가 너랑 그 영감이 짜고 시장 땅 지분을 가로채려고 가짜 서류 만들어서 사기치고 다닌다고 소문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야. 서연은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과 35 국밥집 엄마가 땅 지분을 가로챈다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였지만 절박한 상인들에게는 그 거짓 선동이 더 믿고 싶은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잠시 돌아온 서연은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드디어 박 영감이 준 신문지 뭉치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 신문지를 벗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겹겹이 쌓인 낡은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들춰내자 그 안에서 묵직한 무쇠 열쇠 하나와 낡은 가죽 수첩이 나타났습니다. 열쇠는 요즘 볼 수 없는 구식이었지만 그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서연이 갓돌이 지난 하은이를 업고 처음 시장에 들어와 국밥집 문을 열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젊은 여자가 아픈 아이를 업고 낡은 가게를 맡았다. 눈빛은 고단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거짓이 없다. 시장의 탐욕 속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버틸지 지켜보려 한다. 수첩에는 지난 10년 동안 서연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성품과 조필두의 악행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어떤 식으로 영세 상인들을 협박해서 권리금을 갈취했는지, 심지어 하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건넨 낡은 사탕 한 알과 서연이 노인에게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온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대체 10년 동안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감시하신 거예요? 수첩의 맨 뒷장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청사진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낡고 병든 시장이 아니라 상인들이 주인이 되어 공존하는 거대한 복합센터의 설계도였습니다. 도면 하단에는 박치원이라는 서명과 함께 진짜 인간의 온기를 찾아서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영감이 단순한 노인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이 수첩에 담긴 방대한 정보와 설계도는 일개 노숙자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박 영감을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평소 폐지를 줍던 골목에도 그가 비바람을 피하던 다리 밑에서도 박 영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중앙 광장에서는 조필두가 대형 확성기를 들고 상인들을 선동하며 서연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상인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기다린 수건 사업입니다. 저기 저 국밥집 때문에 우리 자식들 앞길이 막히고 우리 노후 자금이 공중에 뜨게 생겼습니다. 오늘 당장 저 여자를 시장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조필두의 선동에 눈이 먼 상인들이 몽둥이와 오물을 들고 서연의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숙자가 길목을 막아서며 울며 사정했지만 성난 군중의 발길질에 밀려났습니다. 서연은 부서진 문틈 사이로 하은이와 함께 가꾸던 화분들이 박살나고 벽에 붙어 있던 아이의 그림들이 찢겨나가는 것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서연의 절규는 조필두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파묻혔습니다. 조필두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채듯 끌어당기며 바닥에 합의서를 내팽개쳤습니다. 자, 이제 내 편은 이 시장에 아무도 없어. 다들 너를 증오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사인해. 안 그러면 저 노인네처럼 너도 소리 소문 없이 길바닥 시체로 만들어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영감탱이 어제 새벽에 내 부하들이 조용히 손 좀 봐줬지. 폐지 줍는 노인네 하나 한강물에 던져져도 경찰들이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자, 너도 그 영감 뒤를 따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지장 찍어.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선량했던 노인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조필두가 강제로 서연의 손가락에 인조를 묻혀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시장 입구에서 묵직한 차량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리어카와 오토바이만 드나들던 좁은 시장 골목으로 검은색 럭셔리 리무진과 대형 SUV 5대가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절도 있는 움직임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연의 가게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몽둥이를 든 상인들을 강제로 분리했습니다. 뭐야? 너희들 뭐야? 이거 엄연한 업무 방해야. 당장 꺼지지 못해. 조필두가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무진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은발을 정갈하게 빗어넘긴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걸친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조필두에게 다가와 명함 한 장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박치원 회장님, 전담 법무팀의 비서실장입니다. 오늘부로 이 시장 부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박 회장님께 위임되었습니다. 조필두 씨, 당신이 대기업 태산건설과 맺은 이면 계약서와 상인들, 보상금을 가로챈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하시죠.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필두의 손에 들려있던 합의서가 바람에 날려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영감님은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무사하신가요? 비서실장은 서연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신변을 정리하며 자리를 잠시 비우셨습니다. 이서연 씨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가 여는 것은 건물의 문이 아니라 자네가 잊고 살았던 정의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은 양은 방금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 팀이 집도하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 영감, 아니 박치원 회장. 10년 동안 내각의 구석에서 말없이 국밥을 비우며 상인들의 온갖 멸시를 견뎌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거대 기업의 수장이자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떠난 뒤 서연은 박 영감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설계도 외에 서연에게만 남긴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 광장으로 나오너라. 자네가 왜 10년 동안 그 국밥을 끓여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자네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내가 직접 말해주마. 자네가 지켜낸 온기가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상인회장 조필두가 비리 혐의로 연행되고 태산건설의 용역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장 골목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이 남긴 낡은 가죽 수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비서실장이 일러준 대로 시장 중앙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는 평소 박 영감이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던 낡은 리어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은 꾀죄죄한 노숙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과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가자 도열해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길을 열었습니다. 리어카 뒤편 시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건물이 옥상 계단 위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한복 위에 짙은 감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물의 풍모였습니다. 20년 동안 폐지를 줍던 박 영감, 아니 대한민국 건축계의 전설이자 건물주들의 왕이라 불렸던 박치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인자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지금은 참 낯설고 무섭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내어준 국밥 한 그릇에 눈물 찢던 그 늙은이란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10년 동안이나 저희 옆에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과 힘을 두고 왜 하필 이 냄새 나는 시장 바닥에서 침을 맞으며 폐지를 주우셨냐고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박치원 회장은 먼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을 잡은 손을 파르르 떨며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자신의 참혹한 가족사를 서연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서울 시내에 세운 수십 채의 빌딩을 부러워하고 내가 설계한 도면을 신이 내린 예술이라 우러러보지. 하지만 나는 평생 남들의 집을 지으면서도 정작 내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칸의 방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독이 되어 내 피부치들은 서로를 찢어 죽이지 못해 안달난 괴물이 되어버렸거든. 내가 은퇴를 선언하던 날 그 아이들의 눈에서 본 것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짐승의 안광이었다. 박 회장의 사연은 참혹하다 못해 비극적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건축계를 호령하던 그가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세 자녀는 유산을 두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장남 진호는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모의했고 장녀 혜라는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가짜 증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진태는 아버지의 지분을 가로채기 위해 조폭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피부치들의 탐욕에 환멸을 느낀 박 회장은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호련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이자 시험대가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돈이 없어도 몸에서 악취가 나고 행색이 초라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지 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나는 이 시장과 함께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지. 그 좁아터진 국밥집 작은 방에서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네는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박 회장은 서연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가 내어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는 고기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린 하은이가 고사리 손으로 건넨 낡은 알사탕 한 알은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내가 폐지를 줍다 진흙탕을 굴러 상인들에게 소금 세례를 맞을 때도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일으켜 세워주었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유산을 탐욕스러운 괴물들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온기를 가진 자네에게 물려주기로 말이다. 그게 하은이의 생명을 구하고 이 시장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10년 동안 먹었던 국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확인하는 처절하고도 외로운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광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시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박치원 회장의 세 자녀였습니다. 조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이 시장에 숨어 살고 있으며 이름 모를 국밥집 여자에게 전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시장 바닥 여자한테 유산을 주시겠다고요? 진짜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저런 여자한테. 장남 진호가 서연을 벌레 보듯 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따라온 장여혜라는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표독스럽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너 뭐야?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거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지? 네가 그 유명한 꽃뱀이야? 국밥 팔면서 남자들 꼬시더니 이젠 우리 아버지까지 홀려? 네 딸년 병원비도 우리 아버지 등쳐먹어서 낸 거라며? 천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재산을 노려. 서연은 갑작스러운 수모와 폭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식들은 서연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박 회장의 자식들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들은 다시 비겁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저 국밥집 여자 조심하라고 했지. 폐지 줍는 노인네한테 잘해줄 때부터 알아봤어. 내 병원비 때문에 큰 그림 그리고 있었네. 젊은 여자가 아주 여우야. 무서운 여자라니까. 우리까지 피해보게 생겼잖아. 시장의 인심은 참으로 가볍고도 잔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서연을 동정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함과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자식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막내 아들 진태는 비열하게 웃으며 법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소용없어요. 이미 저희가 법원에 아버지 성년 의견인 신청해 놨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세요. 저 여자한테 주기로 한 건물이며 땅이며 다 무효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 우리가 당장 고소할 겁니다. 노인 약취 유인 및 거액 사기죄로요.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네 딸년도 고아원에서 자라게 해줄 테니 기대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의 자식들은 조필두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장부들을 들이밀며 서연이 아버지를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졸지에 하은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사기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기어이 내 마지막 남은 인내심까지 바닥내는구나. 내가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무엇을 모았는지 아느냐? 단지 돈 안 되는 종이 뭉치인 줄 알았더냐? 나는 이 시장의 쓰레기만 주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흘리고 다닌 죄악의 파편들을 주워 모았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커다란 가죽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자식들이 지난 20년 동안 저질러온 각종 탈세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모의했던 음성 녹취 파일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폐지를 줍는 척하며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던 게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고 해치려던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역으로 추적하여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야, 내가 태산건설과 짜고 이 시장 상인들을 사지로 내쫓으려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혜란아, 내가 내 인감을 위조해서 해외 비자금을 세탁한 자료 지금 당장 국세청과 검찰에 넘겨도 되겠느냐? 너희가 내미는 그 가짜 서류보다 내가 10년 동안 주운 이 폐지 속에 담긴 진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걸 곧 알게 될 게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진태는 오히려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 명성도 진흙탕에 구르는 거라고요. 우리 감옥 가면 아버지 재산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시장 여자? 우리가 감옥 가기 전에 저 여자랑 저 여자 딸년 목숨부터 끊어놓을 테니까. 법이고 뭐고 우린 잃을 게 없어요. 진태의 광기 어린 협박에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하은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악에 바친 자식들은 이제 대놓고 서연을 위협하며 시장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박영감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지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재벌가의 추악한 유산 싸움과 그 사이에 끼어버린 평범한 엄마 서연의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물러나는 척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의 곁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하은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치원 회장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다. 이 시장의 기초가 너였다면 이제 그 위에 세울 기둥은 내 목숨을 건 마지막 전쟁이 될 게다. 저 괴물들을 내가 만든 책임 내 손으로 끝내고 가마. 설령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네와 하은이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시장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지켜온 국밥집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누군가 병원에 있는 하은이의 병실까지 침입했다는 급박한 연락이 서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최후 발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활활 타오르는 가게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인간의 선의가 과연 이 거대한 악마들의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의 밤은 피보다 붉은 불길로 타올랐고 서연은 박 회장이 준 녹슨 열쇠를 쥔 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열쇠가 정말 자신들을 구해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판도라의 상자인지. 안개보다 짙은 어둠이 시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서연을 유괴범으로 몰아 대중의 비난을 유도했습니다. 서연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도면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심판할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진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은 오직 모래 위에 쌓은 탐욕뿐이지. 이제 시작이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 주마. 박 회장의 나직한 음조림과 함께 시장에 긴장감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그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한가문의 몰락과 새로운 정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인간의 상식과 법도가 완전히 무너진 생지옥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새벽 시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마솥 불을 지피고 심장병을 앓는 딸 하은이의 비싼 약값을 벌기 위해 굽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일궈온 국밥집이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은 서연의 고단했던 삶을 통째로 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시장 골목의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비정한 민낯과 추악한 탐욕까지 낱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는 결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천문학적인 재산을 독식하려던 박 회장의 세 자녀 진호와 혜란 그리고 진태가 눈먼 탐욕에 사로잡혀 공모하고 조필두를 사주하여 저지른 최후의 발악이자 비열한 방화였습니다. 안 돼. 우리 가게. 우리 하은이가 고사리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붙여준 그림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안에 우리 하은이의 세월이, 우리 아이의 생명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발 불 좀 꺼주세요. 제발요. 서연은 집어삼킬 듯 넘실대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제 몸을 던지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가게 안쪽 얇은 합판으로 겨우 나뉘어 있던 작은 방 벽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하은이의 알록달록한 그림들, 아이의 작은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묵묵히 함께 견뎌온 검게 그을린 무쇠 가마솥이 검은 연기 속으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호원들이 서연을 강제로 끌어냈지만 서연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비열하게 미소 짓고 있는 조필두와 박 회장의 자식들이 환영처럼 비쳤습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타인의 터전을 마치 축제의 불꽃놀이라도 되는 양 감상하며 자신들의 방해물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젖은 앞치마 속에 들어있던 낡은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하은이를 지키고 있어야 할 반찬가게 숙자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큰일 났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하은이 병실에 들이닥쳤어. 내가 온몸으로 막으려고 비명을 지르고 매달렸는데 그놈들이 방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하은이를 강제로 휠체어에 태워 끌고 나갔어. 지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대. 서연아, 빨리 와야 해. 우리 하은이가 위험해. 서연의 심장은 그 순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가게는 타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모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 날아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만큼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외동딸만큼은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조필두와 결탁한 박 회장의 자녀들은 이제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발 한쪽이 벗겨져 발바닥이 찢어지는 줄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박 회장이 타오르는 국밥집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주며 수만 명에게 안식처를 선사했던 위대한 거장이 정작 자신이 생애 마지막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단 하나의 소중한 안식처가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병원 옥상 살을 애듯 차가운 밤바람이 칼날처럼 몰아치는 그곳에 하은이가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사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연약하고 하얀 목에는 박 회장의 막내 아들 진태가 날카로운 등산용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박 회장과 서연은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겁에 질려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엄마의 이름을 힘없이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평소처럼 리어카 뒤에 숨어서 더러운 폐지나 줍지 않고 진작 이렇게 직접 나오셨어야죠. 자, 이제 위대한 건축가 박치원 회장님께 선택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 시장 바닥 국밥집 계집의 딸년 목숨입니까? 아니면 저 계집한테 넘기기로 한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괴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릴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건물, 오로지 돈만 아셨잖아요. 당장 변호사 불러서 모든 재산 상속 포기 서류에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이 아이 지금 여기서 바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진태의 눈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잃고 핏발이 선 채 광기에 젖어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장녀 혜란과 장남 진호 역시 죄책감 따위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에게 하은이는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은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하은이는 놔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할아버지가 주신 그 녹슨 열쇠도 필요 없어요. 건물도 재산도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제발 우리 아이만, 저 가여운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으라면 죽을게요. 제발요. 하은이는 이제 겨우 8살이에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입 닥쳐. 내가 포기한다고 끝날 일인 줄 알아? 내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는 계속 너를 찾을 텐데 우리가 그걸 두고 볼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모든 걸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야. 내 딸이 죽든 내가 죽든 아니면 아버지가 여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든 말이야.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낸 대가는 오로지 목숨으로만 치러야지. 혜란이 서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차가운
옥상 바닥에 떨어져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묵묵히 이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박치원 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며 평생 도면을 그리며 세상을 설계하고 건물을 쌓아 올리던 거장의 위엄이 옥상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는 더 이상 노인의 무력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엔 심연보다 깊고 차가운 분노,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태야, 혜란아, 진호야. 너희들이 기어이 사람이 길을 포기하고 짐승의 길을 택했구나.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 악마보다 더한 괴물이 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니 이제야 내 생의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이 건물의 지분이었더냐? 아니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숫자뿐이었더냐? 박 회장은 품 안에서 날꽃대 묻은 가죽 수첩을 꺼내 허공에 던졌습니다. 수첩 속의 종이들이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하얀 나비처럼 혹은 조화처럼 흩날리며 옥상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수첩, 그 안에 든 게 내 전 재산이 담긴 비밀 계좌 장부인 줄 알았더냐? 아니, 그건 너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내 눈을 피해 저질러온 각종 탈세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돈을 뺏으려 했던 추악한 죄악의 도면들이다. 너희가 오늘 이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그 도면에 적힌 모든 증거가 실시간으로 검찰청, 대검찰청과 주요 언론사 데스크에 전송되도록 이미 만반의 조치를 해두었다. 너희는 오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갈 영원한 입장권을 얻게 될 것이다. 조필드와 너희가 맺은 이면 계약서와 방화사주 기록도 이미 내 손안에 있다. 자식들의 얼굴에 일순간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이 마비된 진태는 칼을 든 손을 바르르 떨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그런 걸 언제 다 준비해요? 맨날 리역 하나 끌며 쓰레기나 뒤지던 영감탱이가 무슨 수로. 다 우리 겁주려고 하는 뻔한 뻥이잖아. 그냥 다 같이 죽자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무서울 거 없어. 너부터 죽고 그 다음은 아버지야.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부숴버릴 거야. 진태가 하은이를 옥상 난간 밖으로 거칠게 밀치려던 찰나였습니다. 70대의 노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초인적인 속도로 박치원 회장이 달려들어 박진태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망치와 자를 들고 건설 현장을 누볐던 노인의 손길은 젊은 아들의 팔보다 훨씬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팔뼈를 부러뜨릴 기세로 꺾으며 하은이를 서현 쪽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지금이다. 하은이 데리고 당장 여기서 피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어서. 경호원들이 비명과 함께 달려들어 진태를 제압하려 했지만 미친 듯이 발악하며 칼을 휘두르던 진태의 날카로운 칼끝이 박 회장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상 바닥 위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뜨겁게 튀어올랐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가슴에 꼭 품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 제발요. 박 회장은 옆구리를 움켜쥐고 쓰러지면서도 공포와 광기에 질린 아들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연민이자 인간 박치원으로서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진태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마지막 유산이다. 자식의 손에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이 장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로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설계도지. 이제 너희는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도 숨 쉴 곳이 없을 게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더러운 돈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평생의 쇠사슬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눈을 감아도 좋으나 너희의 탐욕은 영원히 고통의 굴레 속에서 울부짖을 게다. 그 순간 병원 주변을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천둥처럼 에워쌌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미 배치해 두었던 경찰 병력이 옥상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조필두와 박 회장의 자녀들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방화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진호와 헤라는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야 뒤늦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잘못했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상속 포기할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자식들의 가식적인 애걸복걸에도 박 회장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뻗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물로 젖은 손과 박 회장의 뜨거운 피로 물든 손이 겹쳐지며 기묘하고도 애절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회장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코트 안주머니에 열쇠가 하나 더 있다. 아까 준 녹슨 무쇠것과는 다른 신문지에 싸지 않은 진짜 열쇠가 내 인생 전체와 내 진심이 담긴 열쇠다. 서연이 오열하며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의 피 묻은 코트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곳엔 그동안 보았던 낡은 열쇠가 아닌 달빛 아래에서도 스스로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듯한 황금빛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어온 옹기의 집 마스터키다. 이제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은 너와 하은이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네가 그곳을 다시는 차가운 바람이 들지 않도록 따뜻한 사람들의 웃음과 사람의 냄새로 채워다오. 부디 사람의 마음을 짓는 그 숭고한 일을 멈추지 마라. 내가 내게 준 국밥 한 그릇이 내 20년 노숙 생활을 보상해 주었단다. 고맙다. 참으로 고마웠어. 박 회장의 고개가 서서히 옆으로 꺾이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목이 매도록 오열했습니다. 병원 옥상 위로 취재 헬리콥터의 조명이 비치고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타오르는 국밥집의 불길과 병원을 붉게 비추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동안 폐지를 줍던 노숙자, 노인의 진짜 정체와 그가 목숨과 맞바꾸며 남긴 마지막 유산의 무게를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과 멸시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의 거센 불길은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지켜낸 딸 하은이,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소명에 대한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박 회장이 남긴 황금 열쇠를 쥔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시장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회장의 공식 유언장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박 회장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서연에게 상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시장 부지 전체를 옹기상생 재단에 기부했으며 그 재단의 평생 운영권과 모든 결정권을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에게 위임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이제 평범한 국밥집 엄마가 아니라 수천억대 재단의 수장이자 자신을 배신했던 시장 상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을 욕하고 침을 뱉으며 시장에서 쫓아내려던 상인들이 이제는 고급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서연의 임시 거처 앞에 장사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을 보며 소름 돋을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이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수첩에 기록했던 상인들의 인간성 점수와 배신의 기록들이 서연의 머릿속을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알던 그 착해 빠진 국밥집 여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수첩, 그 수첩에 적힌 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할 겁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 누가 남고 누가 영원히 쫓겨나야 할지 제가 직접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하신 모욕, 하은이가 겪은 공포, 그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해드릴게요. 이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회장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장엄하면서도 기묘한 풍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보낸 수백 개의 화환이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웠고 검은 세단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정작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혈연관계가 전무한 35의 국밥집 하은이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상복 차림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짓눌려 눈물 찢던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20년 노숙 생활을 통해 완성한 그 서늘하고도 깊은 안광, 사람의 가죽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질을 꿰뚫어 보던 그 제왕의 예지를 서연은 그대로 이어받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귀퉁이에서는 포승줄에 묶인 채 감시를 받으며 특별 조문을 허가받은 박 회장의 세 자녀가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제 손으로 날려버린 천문학적인 유산에 대한 비참한 악다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구두 앞코에 머리를 박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 유언장은 무효다라고 절규했지만
서연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박 회장이 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글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건물은 집안이 약하면 무너지고 인간은 염치가 없으면 괴물이 된다. 내 자식들은 건물을 세우는 법은 배웠으나 그 안에 사람이 살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경호원들에 의해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처절한 비명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서연이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검은 잿더미와 매캐한 탄내가 진동하는 시장터였습니다. 고단한 세월이 켜켜이 쌓여있던 국밥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불에 타벌겋게 녹슬어버린 무쇠 가마솥만이 주인 잃은 무덤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차갑고 거친 가마솥 표면을 어루만지며 하은이를 없고 눈물 젖은 국밥을 말던 지난날의 처절함을 반추했습니다. 이 가마솥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박 회장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발견했던 성소였음을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시장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달려와 길바닥에 엎드려 사죄의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가게 앞에 오물을 뿌리고 등을 돌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옆집 프랜차이즈 식당 주인은 가장 먼저 서연의 신발 앞에 머리를 찌우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 서연 씨, 우리가 정말 조필두 그 악마 같은 인간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랬어요. 우리도 재개발이 무산될까봐 보상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서 잠시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제발 우리 가게만은 살려주세요. 하은이 주려고 제가 전국산을 뒤져서 최고급 천종산삼도 구해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지난 10년 동안 이웃 사촌으로 지냈던 그 끈끈한 정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내미는 화려한 상자를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이 제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낡은 가죽 수첩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의 해당 날짜에는 박 회장의 서슬 퍼런 필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옆집 주인 조필두의 사주를 받고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마솥에 폐유를 붓는 것을 확인함. 또한 서연의 딸 하은이 기침을 할 때마다 시끄럽다며 가게 앞에 소금을 뿌리고 욕설을 퍼부음.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륜이다. 점수 0점. 이자는 평생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영원히 배제할 것. 서연은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대기를 가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대접한 국밥엔 고기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게 돌려준 건 배신과 화마 그리고 제 아이를 죽음의 옥상으로 몰아넣은 비겁한 방관이었습니다. 박치원 회장님은 지난 20년 동안 폐지를 줍는 척하며 여러분의 그 추악하고 비루한 본심을 이 수첩에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적어두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제 목숨보다 더 신뢰합니다. 오늘부로 옹기상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식 선포합니다. 이 수첩에서 사람의 자격을 잃은 분들은 오늘 밤 안으로
짐을 싸서 이 시장을 떠나주셔야겠습니다. 조필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기고 장부를 조작한 증거는 이미 재단 법무팀에서 검찰로 넘겼으니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당신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에 대한 비명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빌고 매달리던 상인들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지저댔고 어떤 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서연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티끌만한 연민도 없이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단 3사람. 끝까지 저와 하은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반찬가게 숙자 언니 그리고 자기 보상금이 깎일 걸 알면서도 제 아이의 수술비를 걱정해 주셨던 떡집 할머니와 신발 가게 사장님. 이 3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가는 오늘부로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설계하신 옹기센터를 짓겠습니다.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썩은 뿌리는 모두 뽑아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땀과 눈물이 섞이지 않은 건물은 화려한 공동묘지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무덤 위에 하은이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서연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박 회장이 20년 동안 폐지 리어카 뒤에 숨어 인간의 바닥을 관찰하며 꿈꾸었던 진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조필두는 구속 기소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박 회장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 미수 및 방화교사 혐의로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남은 생을 서로를 증오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너진 시장터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 자본이 탐내던 차갑고 삭막한 대형 쇼핑몰 대신 한옥의 유려한 곡선과 현대적 건축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옹기상생센터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돈이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편히 드실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건물 1층 가장 목 좋고 따뜻한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연은 이 급식소의 이름을 영감님의 식탁이라 지었습니다. 2층에는 형편이 어려워 학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거대 도서관과 예술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정직하게 땀 흘리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서연은 건물의 기둥마다 박 회장이 수첩에 남겼던 철학적 문구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나누어준 국밥 한 그릇에 옮기다. 서연은 그 문장을 어루만지며 박 회장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정중앙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에는 예전의 낡은 가마솥을 그대로 복원에 옮겨놓은 옹기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문을 여는 날 서연은 박 회장이 남긴
그 눈부신 황금 열쇠를 들고 입구에 섰습니다. 이제는 수술 자국이 옅어지고 볼에 발그레한 생기가 도는 건강해진 하은이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 여기 정말 따뜻하고 예쁘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구수한 국밥 냄새가 온 건물에 가득해. 할아버지도 배고프실 텐데 우리랑 같이 국밥 드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지금쯤 어디 계실까? 응, 하은아.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셔. 우리가 끓여내는 국밥 김의 온기 속에,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고마운 웃음소리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실 거야. 이 건물 전체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거대한 사랑의 설계도란다. 우리는 그 설계도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황금 열쇠를 구멍에 꽂아 문을 활짝 열자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제 수천억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수수한 면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절망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이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길을 불어넣어주는 숭고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노을이 짙게 깔리는 평온한 오후, 국밥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낯익은 노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서연이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이 평화로운 시장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서연에게 낡은 가죽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 회장이 생전에 서연과 하은이가 장사하는 모습을 리어카 뒤에서 몰래 찍어두었던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떨리는 필체로 적힌 마지막 친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차가운 기술이지만 그 안에 온기를 채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자네의 따뜻한 마음뿐이다. 내가 남긴 이 황금 열쇠가 자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네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건물을 내 마음속에 지어주었으니까. 고맙다. 이제 나는 저 안개 너머로 여행을 떠나려 하네. 하은이에게는 이 할아버지가 황금 리어카를 타고 하늘의 별을 주우러 갔다고 전해주게.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때도 나에게 그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겠나? 자네의 그 맑은 눈망울을 잊지 않겠네. 서연은 사진 속에서 리어카를 끌며 먼발치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박영감의 모습을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사람의 길을 가르쳐준 한 위대한 거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퀴퀴한 욕망과 시기, 질투의 냄새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구수하게 끓어오르는 육수의 향기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센터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탐욕으로 배신했던 상인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 상인들과
박 회장의 예술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가마솥불을 지피며 붉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박 회장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짓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 될 뿐이다.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센터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목숨과 바쳐 지켜낸 이 작은 터전 위에서 수많은 기적이 매일같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쥔 황금 열쇠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단한 벽을 허물고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피가 흐르게 만드는 사랑의 마법 열쇠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서연과 하은이 만들어가는 온기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에 폐지 줍는 노인의 거친 손에 혹은 추운 겨울 어느 길모퉁이에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기다리는 이름 없는 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할 기적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보잘것없는 작은 친절이 훗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남들이 넘보지 못할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려 인생을 다 바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기초 공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차가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배신과 야박한 인심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계신가요? 당신이 오늘 무심코 던진 따뜻한 위로 한마디, 배고픈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배려가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열쇠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 곳곳에는 서연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진심을 묵묵히 알아봐주는 박 회장님 같은 거인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포근한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